오늘은 바이든 대통령이 핵개발 금지 조치를 해제한다면 한국은 독자 핵무기 개발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미국과 핵 공유를 할 것인가 라는 매우 중대한 주제를 깊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군사 정책을 넘어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특히 현 문재인 정부에서 이어져 온 핵정책에 이어 새로운 대통령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상황에서 이 문제가 한층 더 민감해졌죠. 그리고 미국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때와는 달리 바이든 행정부가 현재 핵무기 정책을 어떻게 조정할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한국이 왜 지금까지 미국의 핵개발 금지 조치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는지 역사적 배경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은 1950년대 한국전쟁 이후 미국과의 동맹에 기반해 안보를 유지해왔고, 당시부터 미국은 한반도에서 핵무기 개발을 엄격히 금지했습니다. 대기13협정 같은 핵에너지 및 핵기술 관련 협정도 그 맥락에서 체결됐죠.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극도로 심화되고 중국의 군사력 증강, 그리고 일본의 군사대국화 시도까지 겹치면서 미국 내에서도 한미 핵협력 재검토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핵정책을 조정하며 미국 의회에서도 한미 핵협력 강화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이재명 정부도 국가 안보의 자주권을 강조하면서 독자적인 핵 능력 개발 가능성도 공개적으로 언급했죠. 그렇지만 한국이 독자적인 핵무기 개발에 나설 경우 국제사회에서의 제재와 외교적 고립 우려가 큽니다. 반면 미국과의 핵 공유 체계를 강화한다면 핵 억제력은 확보하면서도 외교적 부담을 일부 완화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선택지도 존재합니다. 이 두 가지 선택지를 놓고 봤을 때 한국의 첨단 기술력은 독자 핵무기 개발의 토대를 충분히 마련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AI, 정밀유도 무기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이는 핵무기 체계의 효율적 운용의 절대적 강점입니다. 하지만 기술력만으로 모든 게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무기 개발은 정치, 외교, 경제적인 부담이 따르는 문제이고 특히 미국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핵 공유를 택한다면 미국과의 동맹 관계가 더욱 견고해질 수 있지만 독립적 결정권이 제한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일부에서는 독자 개발과 핵 공유를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전략이 현실적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전략은 한국이 핵 억제력의 주도권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도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중국과 일본, 그리고 북한의 반발은 불보듯 뻔합니다. 특히 시진핑 주석이 이끄는 중국 정부는 한국의 핵 능력 강화에 대해 강력한 경제적, 외교적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일본의 시게루 이시바 총리도 지역 안보의 불안정화를 명분으로 한국을 견제할 태세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수출, 반도체, 기술 분야에서 중국과 일본을 압도하고 있는 만큼 이번 핵정책 전환은 그저 군사력 강화뿐 아니라 국가 위상 강화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정부는 동북아 평화 유지와 국가 자주권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죠. 그렇습니다. 결국 이번 논의는 한미동맹의 재정립과 더불어 한국이 어떤 주권 국가로서 국제 무대에서 자리매김할지에 대한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결정이 조만간 나오겠지만 한국 내부에서도 전략적 판단과 국민적 합의가 필요할 때입니다. 오늘은 첫 부분이라 이처럼 배경과 현황, 그리고 쟁점들을 개괄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어떤 내부 논의를 거쳐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지, 그리고 한미 양국이 실제로 어떤 선택지를 저울질하고 있는지 좀 더 깊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구체적인 정책 방향과 미국 내 정치권, 군사 전문가들의 입장까지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한미 핵협력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는 배경에는 여러 가지 지정학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첫째,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 위협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으며 이는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안보에 중대한 위협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둘째,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경제력 확대가 미국과 그 동맹국들에게 긴장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은 전통적인 동맹국들의 안보 능력을 강화함으로써 중국과 북한에 대한 전략적 균형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그렇지만 미국 내에서도 핵협력 확대에 대한 의견은 분분합니다. 일부는 핵무기의 확산을 우려하며 특히 한국과 일본의 핵능력 강화가 영내 군비 경쟁을 촉발할 수 있다고 경계합니다. 반면 현실적인 군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핵 억제력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죠. 맞습니다. 미국 의회에서는 최근 몇 년간 한미 핵 공유 방안을 논의하는 법안들이 발의되었고 일부 초당적 지지까지 받으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도 바이든 행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한국의 핵 능력을 공식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동맹 강화와 동시에 중국 견제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전략적 계산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과 동맹국들의 군사적 협력 강화가 두드러지면서 한미 핵협력은 이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QAD, 쿼드, AUKUS 동맹 등에서 한국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핵협력 문제도 이러한 전략적 네트워크 속에 포함되는 양상입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핵협력 금지 해제를 검토하는 상황은 이전 행정부와 비교했을 때 매우 이례적입니다. 이는 미국이 한반도 안보 문제에 대한 책임을 더욱 강화하려는 신호이며 동시에 동맹국들에게 더 강력한 방위 능력을 부여해 중국과 북한에 대한 견제력을 높이려는 의도가 분명합니다. 반면 중국 정부는 이 움직임에 대해 즉각적으로 강한 반발을 표명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최근 여러 차례 한국과 미국의 지역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지 말라는 경고 메시지를 보냈으며 경제적 보복이나 외교적 압박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의 시게루 이시바 총리 역시 지역 긴장 고조를 막기 위해 한미 간 신중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어 동북아 정세가 더욱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자국 안보를 획기적으로 강화할 기회를 맞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미 핵협력 금지 해제는 단순한 군사적 조치가 아니라 한국의 국가 주권 강화와 동북아에서의 전략적 입지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중대한 전환점입니다. 다만 이런 변화가 단기간에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미국 의회 내에서 찬반 의견이 여전히 엇갈리고 있고 동맹국 간 조율과 국제사회 설득이 필요한 복잡한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또한 한국 내부에서도 핵정책에 대한 국민 여론과 정치권의 의견이 분열되어 있어 전략적 선택은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바이든 행정부의 움직임은 앞으로 5년, 10년간 한반도의 안보 구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전체의 군사 외교 지형을 재편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한국이 현재 보유한 핵 관련 기술과 역량을 면밀히 분석하며 현실적인 독자 핵무기 개발 가능성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네, 한미 핵협력 해제에 따른 지정학적 동향과 미국 내 정치 상황을 중심으로 심층 분석을 마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한국의 기술력과 실제 군사적 역량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적인 수준의 원자력 산업과 첨단 과학기술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운영 경험은 물론 핵연료 주기 전반에 걸친 기술력도 상당히 발전해왔죠. 예를 들어 한국원자력연구원 KAERI 은 핵연료 재처리 및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분야에서 뛰어난 연구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또한 한국은 우주기술과 정밀유도무기 분야에서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같은 기술력은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운반체, 즉 미사일이나 탄도체 개발에 큰 도움이 됩니다. 현재 한국은 중거리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개발에 성공하여 이를 통해 신속한 타격 능력을 확보하고 있죠. 더불어 반도체 및 인공지능 분야에서의 한국의 기술적 우위는 핵무기 체계의 효율적인 운용과 통제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핵탄두의 정확한 타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한 지휘통제체계 C4ISR, AI를 접목하는 연구도 활발히 진행 중이죠. 이는 한반도의 전력 균형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독자 핵무기 개발에는 여전히 기술적 정치적 난제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핵탄두 소형화 기술이나 핵물질이 안정적 확보,
그리고 안전한 운반체 개발 등은 단기간에 완성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특히 핵탄두 제조에 필수적인 플루토늄이나 고농축 우라늄 확보 문제는 국제사회의 엄격한 감시와 제재를 받을 위험이 큽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민간 핵연료 재처리 기술과 원심분리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이론적으로는 핵물질 확보 능력이 충분하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만약 정치적 의지가 확고하다면 기술적 진보를 통해 단기간 내에도 상당한 수준의 독자 핵 역량 구축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핵무기 개발은 단순한 기술적 문제를 넘어선 전략적 선택입니다. 핵물질 확보와 관련된 국제적 규제, 기술 유출 방지, 그리고 안전 문제까지 광범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핵무기 운반체인 미사일의 경우 사거리 제한과 정확도 향상이라는 과제도 해결해야 하죠. 게다가 한국의 선진 방산 산업과 로켓 기술을 고려할 때 핵탄두와 연계된 탄도미사일 개발도 현실적으로 접근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현존하는 현무 시리즈 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하는 시나리오는 한국의 전략적 자주권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중국과 일본,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극심한 반발과 경제적 보복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선택임도 분명합니다. 따라서 기술력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독자 핵무기 개발이 곧바로 현실화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한국의 핵 능력은 이미 상당한 기술적 기반을 갖추고 있으며 정치적 의지와 국제 환경 변화에 따라 단기간 내 독자 개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국이 독자 핵무기 개발을 추진할 경우의 장점과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기술적 현실성과 도전 과제를 중심으로 상세히 살펴봤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독자 핵무기 개발의 전략적 의미와 국제적 파장을 심층적으로 다루겠습니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한다면 가장 큰 장점은 주권을 완전하게 확보한다는 점입니다. 외부의 영향 없이 자체적으로 핵 억제력을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은 안보면에서 절대적인 자주권을 의미합니다. 북한과 중국, 일본 같은 주변국들에게도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낼 수 있으며 이는 한반도 안보의 새로운 균형점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하지만 독자 개발에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와 예교적 고립이라는 심각한 리스크가 뒤따릅니다. 한국의 경제는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제재로 인한 무역 제약은 국가 경제 전반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한중 무역 관계가 이미 긴장 상태에 있고 중국이 경제적 압박 수단으로 한국 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점을 감안하면 독자 핵무기 개발로 인한 제재는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 리스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비한 다각적인 경제 협력 전략과 동맹 강화를 병행한다면 충분히 극복 가능한 문제입니다. 기술적 측면에서 보면 독자 핵무기 개발은 신속한 의사결정과 통제권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핵무기의 설계부터 생산, 배치까지 모든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전권을 행사할 수 있어 전략적 유연성이 극대화됩니다. 하지만 이런 전권 행사는 동시에 국제사회와의 마찰을 불러올 수 있으며 미국과의 동맹 관계에 심대한 균열을 초래할 위험도 큽니다. 미국은 현재까지 한국의 핵 개발을 엄격히 제한해왔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동맹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독자 핵무기 개발은 내부 정치적으로도 극심한 분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국민 여론은 안보 강화에 찬성하는 측과 국제 평화 유지 및 경제적 안정성을 우선하는 측으로 나뉠 가능성이 높고 이는 국내 정치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자 핵무기 개발은 한반도의 군사적 자주성을 강화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라는 점에서 여전히 많은 전략가와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 유력한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계속된 핵 도발에 맞서기 위해서는 한국도 자체적인 억제력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핵무기 생산, 저장, 관리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 또한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핵사고나 기술 유출 위험은 국가 안보에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대비와 관리 체계가 필수적입니다. 결론적으로 독자 핵무기 개발은 주권과 전략적 자주성 확보라는 큰 장점과 함께 막대한 비용, 외교적 고립,
내부 갈등이라는 심각한 리스크가 공존하는 고난도 선택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미국과 핵 공유를 통한 대안적 전략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독자 핵무기 개발의 장단점을 균형 있게 논의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핵공유 체계가 갖는 전략적 의미와 실행 가능성에 대해 집중 분석하겠습니다. 핵 공유란 기본적으로 미국이 핵무기를 제공하고 동맹국은 그 무기를 운용하거나 배치할 권한을 갖는 체계를 말합니다. NATO의 독일, 벨기에, 이탈리아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한국이 이 방식을 택할 경우 미국의 핵무기를 국내에 배치하되 핵무기 소유권과 발사 권한은 미국이 보유하는 형태가 됩니다. 이 모델의 가장 큰 장점은 한국이 핵 억제력을 확보하면서도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생산하거나 보유하지 않아 국제사회의 제재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과의 동맹이 더욱 공고해지고 안보 협력 범위도 확대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핵공유 체계는 미국의 핵우산이 보다 실질적이고 강력하게 작동하는 신호로 작용해 주변국들, 특히 북한과 중국의 강력한 억지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미사일 운용 능력과 연계되어 즉각적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핵공유는 한국이 핵무기 운용과 관련해 제한적인 자주권만을 갖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핵무기 사용에 대한 결정권이 미국에 집중되므로 완전한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점이 비판받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미국의 엄격한 통제 하에서 운용되기 때문에 핵무기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실수나 오남용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아 안정적인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도 분명한 이점입니다. 또한 미국과 한국 간 긴밀한 전략 공조가 이루어지는 한 핵공유는 동맹 간 신뢰를 강화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이와 동시에 핵공유가 공식화될 경우 주변국들의 반발은 피할 수 없습니다. 중국과 북한은 물론 일본도 지역 안보 불안정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중국의 경제적 압박과 외교적 대응은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공유는 독자 핵무기 개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국제사회의 수용 가능성이 높은 전략이라는 점에서 현실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유지하며 안보를 강화할 수 있는 절충한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또한 한국이 핵공유를 통해 확보하는 핵 억제력은 단순한 무기 보유를 넘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전략적 이상을 한층 높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동맹국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는 동시에 주변국들에게도 경고 메시지를 확실히 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핵공유가 가져오는 제약과 한계도 명확합니다. 핵무기 운용에 대한 완전한 자주권 부재, 그리고 미국과의 정책 조율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는 변수입니다. 따라서 이 체계를 선택할 경우 한미 간 신뢰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해집니다. 결론적으로 핵공유는 독자 핵무기 개발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효과적인 핵 억제력을 확보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핵공유를 선택한 국가들의 사례를 통해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핵공유 모델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NATO 회원국인 독일, 벨기에, 이탈리아가 있습니다. 이들 국가는 미국의 핵무기를 자국에 배치하고 핵무기를 운용할 권한을 가지지만 핵무기의 소유권과 발사 권한은 여전히 미국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동맹 내 핵 억제력을 분산시키면서도 미국이 통제권을 유지하는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국가들의 경험을 보면 핵공유가 완전한 독립성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이 분명합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핵무기 사용 결정이 미국에 집중되어 있어 실제 운용에서 제한을 받으며 이는 국가 전략적 주권의 한계를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독일 등은 이러한 제약 속에서도 핵 공유를 통해 동맹 내에서 중요한 전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의 군사적 협력 및 정보 공유가 강화되고 국제 안보 체계 내에서의 입지도 공고히 하였습니다. 한국과 비교할 때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특수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북한이라는 직접적이고 지속적인 핵 위협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핵 공유는 보다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억제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반면 유럽의 경우 상대적으로 긴장 완화 국면에 있어 핵 공유의 역할과 전략적 의미가 다르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들 국가들은 모두 핵무기 개발 능력이 없거나 제한적이기 때문에 핵 공유를 통해 핵 억제력을 확보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선택지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상당한 핵기술 기반과 탄도미사일 개발 능력을 갖추고 있어 핵 공유와 독자 개발 사이에서 보다 폭넓은 전략적 선택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핵 공유 모델을 그대로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독일, 벨기에, 이탈리아가 핵 공유를 통해 얻은 안정성과 억제력은 분명하지만 한국의 경우 주변국들의 군사적 도발과 지정학적 압박이 훨씬 더 강렬하다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전략이 요구됩니다. 더 나아가 핵 공유 체계는 미국의 정책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내 정치 상황이나 대외 정책 변화에 따라 핵 공유 약속이 흔들릴 위험이 있고 이는 동맹국으로서 한국의 안보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보면 핵 공유는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지닌 전략으로 한국이 독자 핵무기 개발을 병행하거나 장기적 목표로 삼는 가운데 단기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으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한국의 첨단 기술력과 핵 관련 역량을 바탕으로 핵 개발과 운용에서 갖게 될 구체적인 강점들을 면밀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핵 공유 사례 분석을 마무리하며 기술적 역량 분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한국은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첨단 기술 강국입니다. 특히 반도체, 인공지능, 정밀유도 무기 분야에서의 탁월한 경쟁력은 핵무기 개발과 운용에 있어 큰 강점으로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이끄는 반도체 산업은 핵무기 제어 시스템의 필수적인 초고속 데이터 처리와 암호화 기술에서 우위를 제공합니다. 맞습니다. AI 기술은 핵무기 시스템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극대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한국은 AI 연구 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해왔으며 이미 군사 분야에도 AI를 접목하는 시범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이는 핵무기 발사 결정 과정의 신속성과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첨단 로켓과 탄도미사일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무 시리즈 미사일은 다양한 사거리와 고도의 유도 기술을 갖추고 있어 핵탄두 운반체로 활용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현무3, 현무사는 사거리와 정확도 면에서 동아시아 내 강력한 억제력을 제공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의 C4ISR, 지휘 통제, 통신, 컴퓨터, 정보, 감시, 정찰, 시스템은 핵무기 운용의 필수적인 네트워크 중심 전쟁 능력을 지원합니다. 국방과학연구소, ADD와 LI진엑스원 등 방산 기업들이 협력하여 고도화된 전자전 및 사이버전 능력을 구축하고 있어 핵무기 체계의 안전성과 대응력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력은 핵무기 생산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운용과 관리에 결정적입니다. 예를 들어 핵탄두의 안정성 확보와 목표 지점 타격 정확도 향상을 위한 센서 기술, 유도 기술, 데이터 분석 능력은 한국이 세계에서 손꼽히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은 첨단 기술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핵물질 자체의 생산과 관리에서 경험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고농축 우라늄이나 플루토늄 생산은 고도의 전문성과 안전 관리 체계가 필요한 분야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이미 원자력 발전 분야에서 엄격한 안전 관리 시스템을 운영 중이며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엄격한 감시하에 핵연료 주기 관련 기술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이 같은 경험은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핵물질 관리 역량을 키우는 데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첨단 기술과 방산 역량 측면에서 독자 핵무기 개발과 운용에 충분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경우 동북아시아에서 강력한 군사적 자주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동북아시아의 전략적 환경 변화를 분석하겠습니다. 네, 첨단 기술과 핵 관련 역량 분석을 마치고 지정학적 영향에 대해 심도 있게 다루겠습니다. 한국이 독자적인 핵 능력을 확보하거나 미국과 핵 공유를 강화할 경우 동북아시아의 전략적 균형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것입니다. 우선 북한은 한국의 핵 능력 증대에 대해 더욱 공격적이고 도발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한반도 내 군사적 긴장 고조로 이어질 위험이 크죠. 게다가 중국의 입장도 더욱 강경해질 것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이미 한국의 핵정책 변화에 대해 경고를 보냈으며 경제적 보복과 외교적 압박수단을 동원해 한국을 견제하려 할 것입니다.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 원칙이 무너지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태세입니다. 일본 역시 시게루 이시바 총리의 강한 반대 입장을 통해 한국의 핵 능력 강화에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일본은 역사적, 지정학적 이유로 한국의 군사력 강화에 매우 민감하며 지역 안보 불안정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이와 같은 주변국들의 반발은 단순한 외교적 마찰을 넘어 군비 경쟁과 군사적 대치 상황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동북아 지역에서 핵과 미사일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가능성이 높아 전체 지역의 안보 환경이 크게 불안정해질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한국의 핵 능력 강화는 미국과의 동맹을 더욱 견고히 하고 중국과 북한에 대한 강력한 억지력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미국이 추구하는 인도태평양 전략과도 긴밀히 맞물려 지역 내 균형자 역할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한 러시아의 동북아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러시아는 한반도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을 경계하며 한국의 핵능력 강화에 대해 미묘한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동북아 전체의 전략적 다변화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한국 내부적으로도 핵 능력 강화는 정치적 쟁점이 될 것이며 국민들의 의견도 분열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안보 위협이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국민 다수가 강력한 군사력을 지지할 가능성도 높아 정부 정책 결정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입니다. 결국 한국의 핵능력 증가는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역학관계를 재편하는 결정적 변수가 될 것이며 이에 따른 외교적, 군사적 전략 조율이 불가피해질 것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국내 정치권과 국민 여론이 이 문제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심층적으로 분석하겠습니다. 네, 전략적 환경 변화를 바탕으로 국내 반응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내에서 핵무기 개발과 핵 공유 문제는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미 자주국방과 국가 주권 강화를 강조하며 핵 능력 확보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언급했습니다. 진보 진영에서도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현실적 방안으로 일정 부분 핵 정책 변화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하지만 보수 진영과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핵무기 개발이 동북아 평화와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사회에서의 고립과 경제적 피해, 그리고 주변국과의 외교 갈등을 우려하는 입장입니다.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안보 위협이 심화될수록 핵무기 보유에 대한 찬성 의견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40대에서 60대 이상 연령층에서 강한 지지를 보이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이는 실용주의적 안보의식과 국가 자주권에 대한 열망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젊은 층과 일부 도시권에서는 핵무기 개발이 가져올 위험과 비용에 대한 우려가 상대적으로 높아 세대 간 인식 차이도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이는 향후 정책 결정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데 중요한 변수입니다. 정치권 내에서는 핵무기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치열합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핵 능력 강화에 대한 찬반 의견이 혼재되어 있으며 야당에서는 전반적으로 핵 개발 반대를 주장하면서 국제적 책임과 평화적 해결 방안을 강조합니다. 더욱이 핵무기 개발에 따른 국내 경제적 파급 효과에 대한 분석도 분분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군사산업과 첨단 기술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국제 제재로 인한 무역 감소와 외국인 투자 위축을 우려합니다. 언론과 학계에서도 이 문제를 놓고 다양한 시각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안보 전문가들은 현실적 위협 대응 차원에서 핵 능력 확보를 강조하는 반면 평화와 외교적 해결을 중시하는 학자들은 핵 무장에 따른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결국 핵무기 개발과 핵공유 문제는 한국 사회 전반의 가치관과 국가 정체성, 미래 비전을 고민하게 만드는 복합적인 사안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를 어떻게 조율하고 국민과 소통할지가 매우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독자 핵무기 개발과 핵 공유를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전략의 가능성과 구체적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네, 국내 정치 및 여론 분석을 마무리하며
전략적 대안 탐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국이 독자 핵무기 개발과 미국과의 핵 공유를 동시에 추진하는 하이브리드 전략은 매우 현실적이고 전략적인 접근법입니다. 이 방식은 핵 능력의 자주권을 확보하면서도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유지해 외교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독자 핵무기 개발을 통해 한국은 기술적 독립성을 강화하고 핵 공유를 통해 미국의 전략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핵 억지력의 다층적 구축을 가능하게 하여 동북아 안보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전략을 성공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한미 간 신뢰와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핵 공유에 관한 구체적인 협정과 기술 공유, 그리고 전략적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독자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연구와 기술 진전도 병행해야 하죠. 하지만 이 전략에는 몇 가지 중요한 도전 과제도 존재합니다. 독자 개발과 핵 공유가 서로 충돌하거나 미국 측과의 의견 차이가 발생할 경우 혼란이 생길 수 있으며 국제사회에 이중적 메시지를 줄 위험도 있습니다. 또한 내부적으로도 정치적 사회적 합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핵 능력 강화의 방향성과 범위, 그리고 국제적 책임에 대한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공개적이고 투명한 소통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하이브리드 전략은 장기적으로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을 증진시키면서도 미국과의 동맹 강화를 통한 안정적 억제력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북한과 중국, 일본 등 주변국에 대한 강력한 경고이자 신호가 될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 내에서도 이러한 병행 전략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이 일부 존재하며 동맹국의 핵 능력 자율성 강화와 지역 안보 강화를 동시에 모색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이브리드 전략은 한국이 핵 능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제사회와 동맹과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향후 정책 결정 과정에서 핵심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하이브리드 전략을 추진할 경우 예상되는 외교적 경제적 리스크와 대응 방안을 분석하겠습니다. 네, 전략적 대안 모색을 마무리하며 리스크 관리에 대한 심층 논의로 이어가겠습니다. 한국이 독자 핵무기 개발이나 핵 공유를 추진할 경우 가장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점 중 하나는 외교적 리스크입니다. 특히 중국과 일본은 즉각적으로 강력한 반발을 표명하며 경제적 외교적 제재를 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중국은 한국의 핵 능력 강화가 지역 안정성을 해친다고 판단하여 무역 보복과 외교적 압박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일본 역시 한국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한일 관계 악화뿐만 아니라 미국과 일본 간의 군사 협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의 핵 능력 확대가 동북아 군사 균형을 깨뜨리고 일본의 안보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국제사회 차원에서는 유엔과 국제원자력기구 IAEA를 비롯한 다자간 협의체에서 한국에 대한 비판과 감시가 강화될 것입니다. 핵 확산 금지 조약 NPT의 틀 안에서 비핵화 정책을 유지해온 한국이 이를 위반하는 것으로 간주되면 국제적 신뢰와 협력 관계가 훼손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위험 요소가 큽니다. 한국은 글로벌 공급망과 무역 의존도가 높은 국가로 제재와 보복으로 인한 수출 감소, 외국인 투자 위축, 기술 협력 중단 등이 현실적인 문제로 대두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주력 산업이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미국 내 정치적 환경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현 바이든 행정부가 협력을 추진하더라도 차기 미국 행정부에서 정책이 바뀔 경우 한국은 독자적인 핵 정책으로 인한 외교적 고립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핵 능력 강화와 함께 외교적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다자간 협력 강화와 외교적 설득, 경제적 다변화 전략을 병행해야 합니다. 이는 국가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 안정성 유지에도 필수적입니다. 또한 주변국과의 신뢰 구축 및 군비 경쟁 완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핵 능력 강화가 지역 평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투명성과 책임 있는 정책 운영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핵 능력 강화는 국가 안보의 필수 요소이지만 외교적 경제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종합적 전략이 동반되어야 하며
이는 한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국제사회 내 신뢰 확보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핵능력 강화에 따른 중장기 안보 구도 변화와 향후 50년의 전망을 심도 있게 분석하겠습니다. 네, 리스크 관리 논의를 마치고 미래 전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향후 5년에서 10년 사이에 한국이 독자 핵무기 개발이나 핵공유를 본격화할 경우 국가 안보와 군사력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우선 독자 핵무기 개발 시 한국은 완전한 자주국방 역량을 갖추게 되어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한반도 내 군사 균형을 크게 재편할 것입니다. 반면 핵공유를 선택한다면 미국의 전략적 지원과 함께 안정적인 핵 억제력을 유지할 수 있으나 핵 사용 권한이 미국에 집중됨에 따라 완전한 독립성 확보는 제한됩니다. 이에 따라 한국의 군사 전략과 외교 정책은 미국과 더욱 긴밀하게 조율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핵 능력 강화는 기존의 한미동맹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한국이 핵 주권을 갖게 되면 동맹 내에서의 협력 구조가 변화하며 미국 역시 한국을 더욱 전략적 파트너로 인식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동북아시아 안보 체계의 새로운 균형점을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주변국들, 특히 중국과 일본의 반발을 불러올 것이며 이들 국가와의 군비 경쟁이 심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는 지역 안보 불안정을 초래하고 궁극적으로는 군사적 긴장과 충돌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중장기적으로 한국은 제재와 보복 가능성을 대비해 경제 구조 다변화와 신시장 개척에 힘써야 합니다. 첨단 기술과 방산 산업 발전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유지하는 한편 국제사회의 신뢰 회복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국내 정치적으로도 핵 정책은 중요한 이슈로 자리 잡아 각 정당과 국민 사이에서 지속적인 토론과 합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국민들의 안보 인식과 외교적 현실주의가 균형을 이루는 정책 결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한국의 핵 능력 강화는 동북아시아의 전략적 판도를 바꾸는 중대한 변곡점이 될 것이며 이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국가 위상을 재정립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 결론과 한국이 선택해야 할 최적의 전략 방향에 대해 종합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중장기 전망을 마무리하며 결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바이든 행정부가 한미 핵협력 금지 조치를 해제한다면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여러 핵 전략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독자 핵무기 개발, 미국과의 핵 공유, 그리고 두 방식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전략까지 각각의 장단점과 현실적 가능성을 다뤘죠. 한국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주권과 안보입니다. 독자 핵무기 개발은 국가 주권을 완전하게 확보할 수 있는 길입니다.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 자주적인 억제력을 구축함으로써 미국이나 다른 국가의 영향력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제재와 경제적 피해는 분명한 부담입니다. 과거 이란 사례에서 보듯 핵무기 개발로 인한 경제 제재는 국가 전체의 성장 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한국도 예외일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단순히 제재를 두려워하기만 한다면 국가 자주권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왜 지금까지 미국의 핵개발 금지에 묶여 있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안보 공백이 얼마나 컸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만약 바이든 행정부가 협력 금지를 해제한다면 우리는 그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또한 핵공유 모델도 충분히 매력적입니다. 미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공고히 하면서 상대적으로 외교적 부담을 줄일 수 있죠. 독일이나 벨기에가 핵공유를 통해 얻은 안보 안정성을 우리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핵 공유가 과연 완전한 자주권인가에 대한 질문은 늘 따라다닙니다. 핵무기 운용 권한을 미국이 갖는 이상 우리 결정이 얼마나 독립적일 수 있겠습니까? 또한 미국이 언제든 정책을 바꿀 위험이 상존하는데 그럴 경우 우리는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까요? 이 점은 명확한 한계지만 핵공유는 신뢰와 협력을 기반으로 합니다. 미국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우리는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외교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실질적 억제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완전한 독자 개발에는 수년, 수십 년의 시간이 필요하므로 당장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에는 핵공유가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그렇다면 하이브리드 전략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독자 핵무기 개발을 준비하는 동시에 핵공유를 유지하는 방식인데요. 이는 전략적 유연성을 극대화할 수 있지만 국내외에 혼선을 줄 위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변국들은 이를 두고 한국이 이중적 태도를 취한다며 비판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실제로 많은 국가가 이중적 전략을 구사합니다. 핵을 개발하되 공식적으로는 비핵화 원칙을 준수하거나 미국과의 핵공유 체계를 유지하면서 독자 역량을 강화하는 경우가 많죠. 우리도 이 사례에서 배워야 합니다. 다만 국민과 국제사회에 충분히 투명하게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 우리 국민들은 핵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요?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안보 위협이 심화될수록 핵 보유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40대 이상 중장년층에서는 자주 국방에 대한 열망이 강하죠. 하지만 젊은 층은 핵무장에 따른 위험성을 더 우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세대 간 인식 차이는 정부 정책 수립 시 중요한 변수입니다. 핵능력 확보는 안보 문제이면서도 동시에 국민 통합의 문제이기도 하니까요. 정부가 어떻게 국민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균형 잡힌 정책을 펼치느냐가 관건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주변국과의 외교 관계입니다. 중국과 일본은 우리의 핵능력 강화에 대해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실제로 시진핑 주석과 시게루 이시바 일본 총리는 공개적으로 강한 우려를 표명했죠. 우리에게는 어떻게 대응 전략이 필요할까요? 우리는 먼저 방어적 목적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핵무장은 공격용이 아니라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는 억제 수단이라는 점을 국제사회에 지속적으로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군비 경쟁이 아닌 평화 유지와 긴장 완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병행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핵능력 강화가 과연 동북아시아의 평화에 기여할 수 있을까요? 일부 전문가들은 핵무장이 역설적으로 지역 안보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인도와 파키스탄 간 핵균형이 전쟁 억지에 기여했다는 사례가 있죠. 반면 군비 경쟁을 촉발해 긴장을 심화시키고 예기치 않은 충돌 위험을 높인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결국 핵무장은 양날의 검이며 한국은 전략적 균형을 신중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이처럼 복잡한 상황에서 한국이 나아갈 길은 무엇일까요? 저는 핵능력 강화와 함께 외교적 리스크 관리, 국민 통합, 동맹 강화, 경제 다변화 등 다각적인 전략을 통합해야 한다고 봅니다. 한 가지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동의합니다. 국가의 안전과 번영을 위해서는 전략적 유연성과 국제적 신뢰가 필수적입니다. 핵무장은 도구일 뿐 평화와 번영이라는 목표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논의를 통해 우리 국민과 지도자들이 핵 문제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현명한 결정을 내리길 바랍니다. 한국은 이미 기술력과 전략적 위치를 갖춘 강대국으로 이제는 그에 걸맞은 책임과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때입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대화를 통해 많은 분들이 핵 전략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국가 발전과 평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기대합니다.